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 북한 전문가 평양 공연은 쇼. 남측 예술단이 이용당한 것.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평양 공연 봄이 온다는 마치 북한 사회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쇼이며 남한 연예인들이 북한 정권의 선전에 활용됐을 뿐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체제 선전에 남측이 이용당했다 이거죠. 세계 어느 나라든 정부 관여 행사에는 언제나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불과 2달 전 평창올림픽 북한 공연단이 남한에 왔을 때 보수 매체는 연일 그런 주장을 했었죠. 북한이 평창을 체제 선전의 장으로 쓴다. 북한 공연단이 남쪽에 와도 남한 공연단이 북쪽에 가도 누가 뭘 하든 항상 북한의 체제 선전장이 된다는 이 기적의 논리. 이 만능 논리로 장사해 먹은 게 대체 몇십 년째입니까? 불과 2달 전 정반대 상황에서 써먹었던 논리를 또 꺼내든 겁니다. 우리 보수 매체는 말이죠. 너무 게을러요. 너무 꽁으로 먹으려 한다. 일 좀 합시다. 김어준의 격려였습니다. 입니다. 중앙일보가 요즘 조선일보와 경쟁이 치열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네. 누가 더 현 정부를 먹이느냐. 최근에 그 문재인 블랙리스트 기사로는 이제 청와대와 설전 중이죠. 예. 네,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네.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식 국감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사설 실온 총동원해서 비판했고,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도 공격이 한참 있었었고, 어제 식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경례 김연 식수한다는 뭐 아주 간단한 기사죠. 이런 건 중요한 기사 아닌데, 제목이 마누라가 널 확 베어 버린데 라던 문의 청와대 나무는, 이게 제목이에요. 온라인 제목인가요? 온라인 제목, 예. 이게 이제 지면으로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본 건데. 마누라가 널 확 베어버린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나무를 확 베어버린다고 했던 무슨 어떤 과거에 문맥에 안 맞는 일화예요. 그 일화를 끌어와서. 마누라가 널 확 베어버린대 라던 문의 청와대 나무는, 이게 제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좀 고쳤어요. 문의 나무 사랑. 잘 안 크면 마누라가 널 베어버린대. 이제 문제가 많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조선일보다 하마터면 더 잘해버릴 뻔 하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힘내시고요. 근데, 뭘까요? 공부를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열심히 하긴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요즘. 예.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선일보를 이기지 않을까. 그런,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없나요? 중앙일보 요즘. 예, 지면을 보고 있으면요. 네. 조금, 이 정도로 세게 나갈 이슈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이렇게 정정한 부분들도 꽤 있고요. 아주 세게 나갈 수 있는데,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던 대로만 계속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 요새. 삼성 때문인가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방송은 방송으로 생중계되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범관계인 13가지 혐의 가운데 10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예측 가능한 선고가 있지 않겠는가. 혐의가 거의 유사하고, 그죠?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최순실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형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고입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법무특보 이정열 전 판사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는데 여하간 예측 가능성이 높은 형량이다. 선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선 재판들도 꽤 있어서요. 모두 18가지 혐의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가지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 그 공모했다고 하는 게 18개 중에 13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정도가, 13개도 좀 더 높겠죠. 네. 네, 최순실 또 그 씨는 13개 중에 10개가 유죄 선고된 겁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관련만 쏙 빠진 거거든요. 예, 네, 승계 작업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와서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똑같겠죠. 그때는 그래, 최순실 씨한테는 이재용 부회장 빼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넣고 고를 수 없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 건지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재판과 별도로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한 혐의, 또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나와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후보를 공천하고 비박 후보를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을 짠 뒤 실행에 옮겼고요. 이에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보수 정권이 항상 그랬긴 했는데 자기 사람을 이제 총선 과정에서 씹는 거.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20대 총선이 있었단 말이죠. 1년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기 말에 그 퇴임 이후에 자신을 엄호해줄 인사들, 예. 그런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때 보면. 그때 엄청나게 자본이 많았죠. 김무성 의원이 옥새 들고 나르샤 예, 파동. 옥새 파동 있었죠, 소위. 예, 예. 그것도 이때였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로 찍히고요. 그렇죠.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보수의 새 얼굴로 등장하는 재밌는 거는 그때 그렇게 잘려나가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둬야 한다고 친박 쪽에서 사진을 떼라고 그랬더니 존용. 예, 소위 전용 논란이었죠. 굉장히 단어가 낯선 말인데요. 전용. 그냥 사진 가지고 무슨 전용입니까? 요즘은 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그때는 유승민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은 뗄 수 없다며 사무실에. 그것도 한참 논란이었고 또 윤상현 최경환, 예, 이런 분들이 또 공천 과정에서 협박하는 사건, 뭐 이런 네, 음성 파일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전략을 짜고 실행했다는 것이고, 그게 보고가 됐다는 거죠. 보고가 된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네, 당연히 보고가 신동철 됐겠죠. 전 네. 비서관이요. 어제 그러한 증언들을 했는데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친전 형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라고 하는 일인데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예. 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국선 변호인 통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강북은 안대희, 강남은 조윤선 중심으로 경선 선거운동하면 여권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다.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보고대로 안 됐죠. 예. 떨어졌습니다. 네. 네, 자. 경선은 됐었는데요. 예. 떨어졌죠, 근데, 둘 다. 예, 강북은 됐었고, 강남, 예, 그쵸, 둘 다 안 됐습니다. 낙천이 본선에서는요. 됐습니다. 예. 그런 일이 하여튼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대통령, 지시하에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자들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여기에 청와대에서요, 했던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또다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경호 의전 보도 분야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됐는데요.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남북은 관련 실무회담을요,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가 경호상의 이유를 감안해서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요, 남측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장 부장의 참석이었는데요. 원래라면 참석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북한 쪽이라. 근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맞상대로 윤건영 실장이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뭐랄까요, 눈, 귀, 손발이라고 할 정도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이니까 아마 그 두 정상의 뭐랄까 뜻, 실무자가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윤건영 실장이 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디테일하게 원하는 바를 서로 그 자리에서 주고받으려고. 뭐 그런 정도로 읽힌 뉴스고요. 다음은 어떻습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예, 북한 관련 뉴스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백악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백악관 NSC 주도로 매주 한 차례씩 관련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부터는 북미 정보기관이 실무 차원의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전언도 있다고 합니다. 했겠죠. 당연히. 미국도. 지금 뭐 관계국들이 다들 바빠요. 북중 회담이 불시에 우리 남쪽 전문가들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후로는 이제 북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당연히 따랐는데 실제 관련 뉴스들이 또 나와요, 보니까. 네,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인데요. 미국의 댄코츠 국가정보국장이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중국도 원래 공식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초청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막을 보면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닐까. 북한 쪽에서 우리가 러시아도 가겠다라는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육자회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북러 회담도 순식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벌어지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북미 회담 다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죠. 아직도 남북 회담이 한 20여일, 그 다음에 북미 회담은 아직 날짜가 확정 안 됐으니까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10년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이제 막 한두 달 사이 여러 번 있으니까 바쁩니다. 따라잡기.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해빙 분위기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한미군사훈련 하면 항상 강력 비난했죠. 강력 비난. 네, 북침 예행 연습이다라면서요.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좀 조용하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정도. 네.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군요. 하나 두 개 더 해야 되겠는데. 네.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의 표준지가 크게 올랐다라고요. SBS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결정 과정에서 당초 원안이 크게 변경됐다고 어제 저녁 SBS가 또 보도했습니다. 저도 이 꼭지를 항상 챙겨보는데 끝까지 판다팀이죠. 진짜로 끝까지 파고 있어요. 핵심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풀려났잖아요. 그거 아니다라는 보도인데 그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억지로 제일 모직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에버랜드 땅값을 이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폭등됐다라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렸다가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일단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끌어올려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지가를 억누르고 있는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확 끌어올렸다가 합병 끝나고 나서 10분의 1로 다시 떨어뜨렸어요. 예, 바로 합병 다음에 그런 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건 진짜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합병되고 났더니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놀랐고요. 정부기관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이제 땅값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가를 10분의 1로 떨어뜨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냈고 그걸 들키면 이거 사기죠, 사기. 예. 사기인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해냈다면 이건 뭐 당연히 쇠고랑을 찰 일인데 삼성이니까. 네, 규모도 엄청난데요. 10만 3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장난을 친 땅들이요. 사기죠.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10분의 1로 떨어뜨리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삼성은 했어요. 그걸 SBS 끝까지 판다팀이 이제 밝혀낸 거고요. 다시 한번 박수를 계속 보냅니다, 저는. 자, 하나만 더 끝내죠.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조사단이 최근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채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의원의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면 검사가 폭로한 게 근거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염동열 의원도 사실은 그 청탁 명단, 강원랜드가 자체 작성했던 그 명단에 있던 이름이었고. 네, 1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예. 합니다. 그 명단에 또 권성동 의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명단을 실행에 옮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이 입을 처음으로 연 거죠. 예, 부탁받고 부정청탁 받았다. 네, 받고 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전모가 밝혀. 네, 오늘 염 의원이요. 검찰에 출석하기 때문에 또 이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 의원은 뭐 부인하겠지만 이제는 청탁을 실행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강원랜드 사장이 그랬다고 하니까요. 국면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됩니다.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인 동안 사무장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신 게 아니고 연결됐네요. 예. 네. 지금 요즘 이제 품격 시대 진행하시느라고 아침에 잘 부르면 안 나오신다고. 어제 강연이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늦게 끝나서 오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강연이 있던 어쨌든 새벽 6시에 전화해도 바로 나오시던 분이 이제는 뭐 전화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배가 부르신 거죠. 자, 최순실 재판부가 박근혜 재판부라 예. 네.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판사들 성향 자체가 또 한번 어떤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희망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표준지 그 가격을 이렇게 올려쳤다 내려쳤다 깎았다가 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SBS 보도가 그 변론 종결 이후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들어는 갔을 거고 예. 이런 걸 보고도 과연 또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은 있는데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승계 작업 없었다는 걸 받아들였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역시 이재용 부회장, 주요 혐의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선고가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긴 하죠. 그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인 단죄를 묻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이제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답이 다 거의 나와 있는 상태라 사실 긴장감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었다면 훨씬 긴장도가 높았겠지만, 예. 예,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공범자들 피고인이 맥이 빠졌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검찰 선고는 30년이에요. 네, 선고, 구형이요? 구형이 참, 구형이 30년입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예상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25년 구형됐다가 20년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대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구형했으니까 25년 선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거의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좀 소수의 견해긴 합니다만은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무기징역 선고를 권고한다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종전에 그 장시호 씨 그 재판도 맡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를 한 맞습니다. 전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보이는 또 그런 법조인들도 계십니다.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불출석과는 무관하겠죠?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만약에 범행을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불출석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마당에 출석을 했냐 안 했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이제 적어도 출석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최순실 씨와 겹치지 않는 게 한 5가지 정도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5가지가 어떻게 되죠? 예. 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력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요한 혐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활비도 들어가야 있겠죠? 거기에. 특활비는 기소가 돼 있긴 한데 이 재판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특활비 재판에서도 형이 선고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버리면 그쪽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25년 선고되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거기도 이제 뇌물수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징역 10년인데 거기서 10년이 선고돼 버리면 합치면 여기서 25년이면 35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보다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굳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근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는 다른 재판부도 고려하면서 판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징역을 이쪽에서 내린다는 것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서 그렇게 잘 안 할 것이다. 네, 그래서 25년이 상당히 근거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내심으로는 그런데 방송을 위해선 다른 견해를 자꾸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별로 근거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바램이야 다른 우리 애청자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처럼 당연히 무기징역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혐의에 대한 선고 무기징역이 누구나 되겠죠. 그렇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그 정도 규모로 뇌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재판부의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어떻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무시, 능멸, 일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하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끝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항소, 포기 이런 전망도 기사로는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얼핏 보긴 했는데 이게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워낙 이제 나올 만한 뉴스가 다 나와서 좀 독특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첫째는 이번에 그 생중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의사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필로. 예. 그래서 아니 기왕 거부하는 마당에 뭐 그런 걸 뭐하러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판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혹시 모르죠. 저기 항소심 재판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정영식 부장한테 가면 정말 땡큐죠.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전망이니까, 예,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동안 이정열 전 부장 판사이자 동안의 현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정도로 달콤한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없긴 한데.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줄여서 자유당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나요? 한국당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나요? 보통? 저희 한국당이죠. 한국당. 뭐 한국당. 그러니까 예. 편파라는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줄임말도 모르시니까. 자한당이라고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자한당이라고. 이건 또 능멸하는 모습이고 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당이 아니, 파트너로 보통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국정이 보통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식 줄임 명칭이 자한당. 한국당이라고 원래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줄이면 자한당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으로 줄임말은 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이다. 얘기를 했죠. 일단 인사를 하고 하시죠. 예. 예. 네. 한국당의 안녕하세요.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당, 그리고, 여기는 더민당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줄이면. 민주당입니다. 그 마찬가지네요. 한국당도 뒷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정하는데 어려웠어요. 원래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데, 예. 두 분 다 그거는 싫고, 이거는 싫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별론데 우리 나경원 의원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경원 의원님 뜻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 오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뭐 불편하고 좀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편파라는 소리가를 안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네. 국민들이 좀 더 관심 있는 거. 제가 그래서 미세먼지, 교육 대란, 뭐 쓰레기 대란 이런 거 하자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공장장님 관심 이슈가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그 얘기도 후반부 좀 해보죠, 그러면. 미세먼지 얘기도, 예. 오늘은, 두 분이 이제, 공력도 있으시고, 선수도 있으시고, 예. 위상도 있으시고 하니까, 큰 선거 얘기를 해야죠. 네. 지방선거.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지방선거에 싸우니까. 그 이외에 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확정한 후보들, 충남지사나 경남지사 후보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얘기도 할게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남북관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많네. 많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이제 3파전 됐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당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안 나셔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 저는 김어준 방송 나오려고. 자, 근데 왜 김문수 후보를 공천했어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뭐, 두 분이 바꿔 저는 주시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 당의 후보 공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많이 지적한 부분이 이 너무 닫힌 리더십 아니었냐. 뭐 서울시장은 누구다. 뭐 부산은 누구다. 경남은 누구다. 늘 그냥 본인이 소위 찍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차단되면서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뭐 홍 대표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카드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선의 카드요? 아니, 그러니까 홍 이게 대표께서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홍 게 대표께서 선택할 수 가치가 있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배제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된 보수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 김문수 이분은
아예 헌재 재판도 부정하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일인데 아예 모든 헌법과 법질서를 부정하는 이러한 태극기 네, 집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선도주자를 후보로 세운다면 이 나중에 스스로 정체성이 혼란 스스로 친박을 극복하고 이걸 하겠다는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잊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권이 이 지방선거의 본질을 호도하는데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과거 적폐청산의 연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이나 원래 심판입니다. 개헌 그동안에 이슈로 가고 했던 있고요. 일에 대한. 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흉보면서 배운다고 민주당도 안 보이고요. 내각도 안 보이고 청와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거라고 제가 보십니까? 잠깐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할 기회가 안 일종의 양쪽의 심판론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지금은 안 먹히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 응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렇게 심판론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다들 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홍 대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카드 중에서는 최선의 카드 아니었나 최악이 이렇게 아닌가 봅니다. 생각하는데 올드보이 귀한 하지만 사실 강시가 부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사실상 완전히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은 거의 그냥 너무 가버렸거든요. 태극기 집회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최소한의 그런 금도를 넘어선 분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스스로 나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비판하면서 친박을 자르고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는 모든 노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가 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정말 저는 지금 현 정부는 사실 제가 아까 교육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 정시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일자리의 혼란, 나라 돈으로 계속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것밖에 발표하지 않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슈들은 좀 가리고 사실 하려는 것이 북한 가서 한 공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잘 돼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 잘 돼야 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 제가 북바라기라고 말했어요. 해바라기가 아니라 북바라기. 이걸로 지금 선거하려고 그러고. 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동안 그렇게 저희 과거 정권을 욕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도 반성했던 부분 나라가 법과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모든 걸 지고 흔들었던 거. 그런 걸 정말 흉보면서 배운다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헌도 발표하는데 국무회의는 45분하고 조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당 잘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도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와대에 모든 힘이 쏠려 있는 것으로 벌써 보이면 모르는 사이에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번 지방선거 보면 청와대로 모든 것이 쏠리는 것 이것을 좀 막아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에 패배를 당한 사람으로서의 뼈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같은 경우도 유종복과의 경쟁이 아니라 박근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을 수차례 방문하고 박근혜의 실세를 자랑하면서 박근혜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온통 선거를 했어요. 유정복, 서병수, 친박의 실세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분이 다 1 내지 2% 차로 간발의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남경필 도지사 그 평가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때 선거 전국에 박근혜 선거였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오늘 이제 선고하는데요. 정말 법원이 법에 따라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또 가서는 국민들께서도 식상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르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지방선거가 겁니다. 미래로 가야 되겠죠. 미래로. 지금 이 정부가 과거를 청산하지 문재인 않고 어떻게 정부가 미래로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적폐 프레임에 계속 가두는 것은요. 정말 미래를 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갈 걱정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가려면 그래서 과거에 대한 뭐 청산이 끊임없이 같이 지금 적폐 병행되는 이야기가 것이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오늘이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 그 재판 기일인데 예. 한 말씀만 꼭 하시죠. 여기까지만 저는 하시고, 정말 예. 아쉬운 게 이번에 생중계냐 아니냐 논란이 됐는데 저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고 한다면 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점을 피력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렇게 회피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바른미래당 네, 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위력이라든가 또는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저는 뭐 큰 변수가 안 된 거라 보는데 이분께서 하도 자신을 스티브 잡스다, 마크롱이다, 샌더스다, 안중근이다 이렇게 말을 어떤 걸 바꿔서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는데 네티즌들이 변검달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줬습니다. 아주 이렇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질지가 참 불확실하고 중요한 건 오히려 이 관전 포인트가 이후에 야당의 정체성을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 야당을 끌어갈 거냐에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라고 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와 탄핵을 지금도 부정하고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와의 그러한 어떤 쟁점이 하나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양본의 뭐랄까요, 영향이. 양보라는 게 사실 무슨 서울시장 자리가 친목회나 무슨 동문회 회장 자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상황에서 서울 시민에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목회처럼 양보론으로 주고받아갖고 민주당이 이긴 게 2011년 선거입니다. 사실 이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박원순 후보가 5% 후보였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우리 그때 민주당 후보도 안 나타나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45%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박원순 후보가 아픈 기억이시죠? 아픈 기억이죠. 사실은 저희 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타나면서 어느 누구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을 위해서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박원순 후보로서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양보론의 합니다.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거다? 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그게 하는데요. 당락을 결정할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 동의하기 어렵고요. 과연 이제 지금은 뭐 안철수 후보가 인지도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를 능가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자꾸 이제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절반,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도 절반인 것이거든요. 결국 당의 이름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지방선거는 뭐 지금 정치적 이슈보다는 사실은 큰 정치의 이슈보다는 생활 정치의 이슈로 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자꾸 이제 딴 얘기 하시네요. 아니, 그 얘기 마무리하고 여기서는 예, 예.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것이 큰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놓고 과연 이 어느 쪽으로 몰아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아줄 그러니까 양쪽 다 보수 후보로 보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뭐 사실은 조금은 정체성이 다르거든요. 뭐 정통 보수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성향, 문재인 정부를 조금은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 선거 연대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이냐의 그런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내당의 선거 연대는 없지만 이게 저는 선거 연대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에 왜냐하면 의해서 자발적인 선거 연대 효과를 내는 투표 성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수는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선거연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조차도 우리 당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표도 역시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위적인 선거연대가 과연 맞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선거는 좀 시작해보고 저희가 마지막에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면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선거연대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네요. 예, 처음부터 선거연대를 목표로 해서 선거를 치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연대 가능성 완전히 닫은 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에 민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말씀도 아까는 생활정치 말씀하시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지방선거를 민심이 말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갔을 때는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조응해 줄 수 그러니까 있다는 어차피 그 거죠. 논리로 가게 되는 예. 건데 실제로 연대를 해서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연대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면 사실 연대해봐도 못 낼 거 연대하겠어요. 오히려 제1야당을 누가 할 거냐에 치열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등을 누가 할 거냐 가지고 싸운다 이거죠. 본인이 출마한 게 아니어서 좀 쿨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로 정리가 됐고요. 이인재, 김태호 충남지사 후보,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논평하실 거 없습니까? 딱히? 예. 그럼 미세먼지로 넘어가려고요. 우리 천안함 김영철 해야 되는데 김영철. 아까 미세먼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네? 아니 어제 그래서 김영철로 미세먼지는 지금 사실 미세먼지를 하시든 김영철 부위원장을 하시든 예. 지금 3분 남았으니까 원하는 걸 먼저 이렇게 꺼내놓으시죠. 어제 저도 김영철 그걸 봤습니다. 부위원장. 어제 공연 보셨죠? 텔레비에. 저도 봤는데 참 뭐 봄이 온다 너무 감격적인 그였고 제가 조용필 가수님 그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15년 전이었나요? 그때 13년 전에 그 평양 공연 때는 시멘트 벽에 노래를 부른 것 같아서 아주 힘이 들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응도 아주 좋고 교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좀 감격스러운 공연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들고. 감동은 감동이고 우리가 남북 관계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김영철 된다고 얘기가 논란이 생각하고요. 됐는데 이제 김영철 부분은 저는 요새 보면은 이제 나라를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안함 폭침 부분은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발표가 되었고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안 하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2015년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야당 대표로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공영방송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의 그런 프로그램 나오고 북한은 거기에 또 호응하는 논평 내고 김영철 는 또 나와서 내가 소위의 폭침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어느 남측에서 부처도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 예, 내가 그렇게 주범이 사실은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그 김영철의 논란은 사실상 김영철이 취재 제안에 대해서 사과하러 오다가 한 이야기였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은 아니, 근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논란이 됩니다. 우리 국방부, 저도 이게 외교부, 적절한 건 논란이 된다 보지만 모든 장관들께서 또 청와대에서 누구도 이게 제대로 논평조차도 안 자, 해요. 일부 저는 이렇게 때문에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김영철에 대해서 바로 넘어오면 사살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쟁점이 안 됐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확실히 지키고 우리가 단호한 부분을 태도를 취해야지 우리가 얻을 걸 얻습니다. 남북 정상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도 비핵화 의제를 이 특이하게 북한이 어떤 이런 적이 없는데 취재 제안을 대해서 사과하는 그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상황은. 농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농담이란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5초인데 미세먼지 안 소위 쓰십니까? 지금 그 취재하러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취재 사과하러 와서 그러니까, 한 말이니까 그냥 농담격으로 했던 거 아니냐 하는 취지시잖아요. 농담격이란 송영길 표현이 의원님은.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뭔가를 그 공격하는 그 과정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신이 사과로 온 과정에 나온 발언을 아니,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그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아니 나올 것이 김성태 아니라 원내대표 같은 우리나라고요. 경우는 네. 내려오면 사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어제 지상파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중계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합계가 36%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그 공연 예술 단장으로 갔다 오신 분이죠. 도종환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사할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나오시는군요. 2005년에 북한에 한번 다녀오셨죠, 그때. 2005년에 갔었고요. 네. 그 전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번이 7번째입니다. 7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가장 최근 2005년이었죠. 2005년이었습니다. 13년 전인데. 네. 그러면 7번이나 다녀오셨으면 요즘 뉴스공장에서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9년, 10년간의 보수정권 시절에 북한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변화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예,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좋은 네, 거든 네. 나쁜 거든. 예. 그런 시대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여러 번 다녀오셨다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13년 만에 가봤더니 북한이 뭐 변화된 점이 있던가요? 변화된 것도 있고 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고 예. 그랬는데요. 우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예. 보니까 옛날에는 건물빛이 되게 회색빛 건물들이 항상 대부분 그렇게 말해왔었죠.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옛날에 승복빛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다라고 표현한 적이 승복. 있었는데 네. 그런데 색깔이 다채로워졌어요. 건물이 연분홍 건물, 뭐 하늘색 건물, 연초록, 연노랑 다양한 색깔로 일단 평양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도착하자마자 느끼신 건 그거고. 예. 예. 도시 색깔이 바뀌었다? 네. 예. 어린아이들 입은 옷 색깔이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다양해졌어요. 옷도. 예. 4월 초에 뭐 계약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입학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 여성들의 옷차림이 다양해졌고요. 또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주요 실무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주요 실무진들에게 핸드폰을 제공한다든가. 아, 그래요? 예, 예. 서로 통화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야 일이 되니까 이제 19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예. 주요 일을 하는 실무진들에게는 핸드폰이 제공되고 있었고. 북한 핸드폰인 거죠? 예, 그렇죠. 북한에서 생산한 핸드폰인가요? 그렇죠. 북한에서만,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런 네. 핸드폰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협의하고 즉시 와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보다 훨씬 큰 일도 전혀 사과라든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과나 해명이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사과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서 반응하는 게 좀 달랐고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비롯한 노래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북한 관객들이. 예. 남측 우리 음악이 그 장마당 같은 데를 통해서도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장마당을 통해서 많이 유통된다. 뭐 단속을 해도 뭐 백정의 노래를 이미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 가기 전에도 들었었는데요. 일단 장마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변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변하지 않는 점은 서울에 피는 개나리가 평양에도 핀다는 것. 서울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대동강가에도 설국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나라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저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금방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네. 뭐 바로 고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관객들의 태도도 이제 그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예. 그때는 저도 기억나는 게 과거 평양 공연 때는 반응을 억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상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없었잖아요. 반응이 없는 게 낯서니까요. 그쪽에서 부르는 노래 계몽기 가요라고 하는 30년대 이후에 그 우리가 이른바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노래들, 네.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비롯한 그런 노래들의 선율, 민요의 선율, 뭐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서, 락이라든가 또 네. 또 백지영의 노래처럼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노래, 높은 고음의 이선희 씨 노래 같은 노래들, 또 아이돌 노래 같은 거. 아이돌 노래, 뭐 레드벨벳의 뭐 빨간 맛, 뭐 이러면 이게 빨간 맛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낯섦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예,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과거와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그 일반의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네. 뭐 사진을 못 찍게 한다든가 뭐 당연히 이제 공식 행사니까 뭐 동선은 제한적이었겠지만 그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진 뭐 절대 못 찍고 네. 뭐 합의한 거 외에는 네, 어떤 것도 합의한 못하게. 거 외에는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6년도인가 평양 말고 금강산에서 문학단체들끼리 이제 모임을 네. 하고 난 뒤에 정해진 연설, 정해진 뭐 토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뒤에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진 찍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북한 작가들이. 그건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합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행사 끝나고 사진 찍는 걸 뭘 합의를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합의 안 됐으니까 다시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진 한 장 찍더라도. 이미 합의된 거 외에는 어떤 행동도 어떤 움직임도 없는 점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그런 많이 달라져서 뭐 사진 같이 찍으면 이쁘게 나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뭐 내려와서 봤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인 리설주도 같이 동반을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가까이서 만나본 남측 인사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없는데, 대북 특사단 분들을 만났겠지만, 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인상, 곤란하신 점이 있겠죠? 예. 네. 곤란하지 않은 점 쪽으로만, 어떻든가요? 공연이 2시간 정도 네. 진행이 되었어요.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 진행되는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도대체? 주로 이제 음악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음악 얘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가수들에 대해서 노래 끝날 때마다 궁금하니까 이제 저 가수는 남쪽에서 어느 정도의 가수냐, 뭐 이 곡은 어떤 곡이냐, 뭐 이런 음악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도 모르는 음악 이게 저는 이미 다 듣고 갔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서 저도 갔죠. 그래서 빨간 맛 이게 어느 정도 인기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뭐 이게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차트 1위를 하고 1억 뷰 정도 하고 이런 정도는 알고 가죠. 그리고 기본 공부하고 하셨군요. 레드벨벳은 저희가 올림픽 때 같이 저희를 돕고 그래서 이미 사전에 만나서 같이 일도 한 적도 있고요. 모든 노래를 저도 뭐 다 듣고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노래는 다 듣고 가고 노랫말 이런 것도 어떤 게 좋은지도 확인하고 갔는데요. 공부하고 가셨구나. 네. 네. 저도 이제 알리, 정인 이런 가수들은 남쪽에 있으면서도 노래 못 들어봤었는데 이번에 노래 잘하는 분들이죠. 네. 이번에 이제 가기 전에 다 이제 노래도 다 듣고 알고 가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부해서 갔는데요. 공부했어. 그래서 그 가수들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조명을 쏘는 방식이 북한에서는 전혀 북측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방식. 무대 연출 잘하니까. 예.
조명도 갖고 왔냐 이런 조명에 대한 관심. 또 홀로그램 이런 걸 시작할 때 무용하면서 네. 홀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니까 이 홀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묻고. 기술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 네네. 기술. IT나 기술 쪽. 네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노래에 대해서 아는 노래는 아는 노래에 대한 대로 반응, 모르면 모르는 대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이런 교류가 문화예술 교류, 체육 교류가 계속돼야 되겠다는 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뭐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노래 끝나는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뭐 공연 정기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오갔나요? 정기화라기보다는 남북교류의 문화예술교류와 체육교류가 앞장을 좀 서자. 먼저 좀 남북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에 서서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호칭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님 할 것이고. 국무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라고 저는 하고요. 또 북쪽에서는 선생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면 장관 선생. 네. 또 더 친근해지면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김 위원장이 저한테 그 장관 외에 다른 호칭을 쓴 것은 없었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위원장들, 네. 다른 부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친해지면은 도종환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북측에서는 선생 친하거나 또 일반적인 높임말 통칭으로 선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한테는 어색하죠. 장관 선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장관 선생. 예.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장관님은 장관님인데 장관 선생. 남쪽이 네. 서로 언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그쪽에서는 희화화하는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친근감의 표시나 존경의 표시로 선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보도되지 않은 이렇게 사건 사고나 아찔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해프닝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기자들 취재 제한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죠.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ENG 카메라 하나가 이 공연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 기자가 근접 촬영을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근접 촬영을 해서 찍게 해달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근접 촬영하게 해달라. 네, 네. 그러니까 그 행사 때마다 10명의 기자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취재를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취재를 나가서 같이 이제 풀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공연, 시범 공연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가고 제가 체육상을 맡는다 그러면 거기는 2명 누가 가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는데 동평양 대극장에서의 공연은 이제 ENG 카메라하고 또 근접 촬영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접 촬영 절대 안 된다. 이제 경호팀에서 그런 지시라고 할까요? 안 된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그게 경호팀에게 밑으로 전달되면서는 기자들 취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었어요. 근접 촬영이 안 된다는 말을 촬영이 안 된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밑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경호팀이 전체 갑자기 이것도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공연 관람을 온 것인데 그 직전 알게 된 건 사실입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자 대기실 복도 있는 쪽에 기자들이 있다가 거기서 그냥 계속 서 있게 된 거예요. 기자들은 이제 모니터로 지금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죠. 취재를 해야 하고 또 그래야지 이제 또 더 생생한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취재 제한이 있었던 거가 이 예술 공연팀하고 경호팀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기자들로서도 당혹스럽고.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직보가 됐던 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나서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까. 물론 이제 ENG 카메라는 계속 찍었고요. 그 찍은 게 있고 들어가서 취재한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취재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기자들도 직접 보면서 취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던 측면에 대한 항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의가 직접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숙소로
고려 호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 기자들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기자들은 이제 뭐 좀 늦게 잤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좀 화도 나고 그러니까 술도 한잔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기자들을 부랴부랴 이제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죄. 이례적이긴 하네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남한 기자들한테 사죄한다는 거는. 아침에 달려와서 사죄라는 표현과 이해라는 표현과 이게 이제 경호팀과 또 문화예술 지원하는 팀과의 라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 네, 이게 소통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구하는 그런 미안하다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하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서 우리 기자들이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오후에는 뭐 좀 평양의 봄도 좀 찍을 수 있게 시민들도 좀 찍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옥류관 쪽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좀 사진도 좀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고요. 그렇군요. 북한 태도가 바뀐 건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는데 그 어떤 사람이든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직접 달려왔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 부위원장을 직접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그 위원장이 가라고 했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바로 빨리 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하라라고 지시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렇겠군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측과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적어도 보니까. 예. 언론과도 잘 지내고 싶은 것이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는 중에, 저한테 이제 체육에 관한, 문화예술계열 체육계열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화면에 마침, 그 공연, 노래하는 사이사이에 영상 중에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하는 장면 영상이 비춰지니까 체육교류도 더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일 체육상을 좀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지시를 해서 내일 고려 호텔로 숙소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체육교류를 직접 논의를 해라. 뭐 농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체육교류에 대해서 장관끼리 만나서 논의를 해라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었죠. 남북 교류에 대해 관심이 실제로 굉장히 많군요. 네, 그리고 잘 돼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봄이 온다라는 제목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봄이 온다라는 제목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죠, 상징적이죠라고 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가수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가서 가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결실을 잘 맺어서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 서울에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하고 난 뒤에 가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 잡혀 있죠. 이런 엄청나게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실을 잘 맺으라는 건 이런 일들을 잘 해서 그래서 성과까지를 만들어내서 가을에는 이런 교류들이 음악 교류라든가 이런 교류가 서울에서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하자라는 말은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회담들을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남북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해봐야 알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봐야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금 무조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가 공개해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있긴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겠죠. 아니, 하여튼 뭔가 있긴 있었다. 예. 아니,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 남북 뭐 공동 입장이라든가 이런 합의가 된 겁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체육상을 만나서요. 예. 일단 체육상은 스위스 로잔에서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고 올림픽 기간에는 내내 내려와 있었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경기도 같이 보고 뭐 자주 만났기 때문에 좀 친숙한 사이라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일단 아시안 게임 이거 공동 입장 다시 논의하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시안 게임하고 끝에 며칠은 겹치기도 하는데요. 사격은 뭐 경기가 열리면 앞부분에 하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 이제 그쪽 표현에 의하면 통일 농구를 오고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농구에 대한 관심이 종목으로는 네 많이 있어서 뭐 미국 선수도 평양에 초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농구도 같이 뭐 통일 농구라는 이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본인 직접 했었기 때문에 선호 종목이 농구인 건 좀 이례적이네요. 보통은 이제 축구 얘기를 먼저 하는 편인데 보통은 네, 그렇죠? 농구 얘기가 나왔고요. 농구 얘기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그 남북 체육 교류를 했으면 원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종목별로도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단 정리를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서로 세우고 전통문을 주고받아서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날 있으니까 27일 끝나고 난 뒤에 실무 논의도 하고 또 장관급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이렇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차하면. 예.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씩 있다든가 자주 올라가고 자주 내려오고.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분위기가 지금. 남북 교류의 문화 예술 교류와 체육 교류가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체육 교류와 문화 예술 교류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결의말 큰 사전 네네. 사업 얘기하셨다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상에게 제안을 한 건데요. 다 하시니까 지금. 북쪽은 문화상 따로 있고 체육상 따로 있는데 남쪽은 문화체육 다 있으니까. 문화체육도 있고 나중에 이제 관광까지도 이제 일이 생기면 해야 되는. 장관님 대박 나셨어요? 대박이니까 일이 많아진 건데요. 예. 어쨌든 문화교류 중에 우선 제가 이제 재개하자고 한 것이 지난 10년간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도요.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 사업에 대한 논의는 25차례를 해왔습니다. 서로 말이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사전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작업을 하다가 2015년에 중단됐어요. 개성공단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남북이 개성 만월 때 공동 발굴 사업을 7차례나 했어요. 이것도 2015년까지 했어요. 개성 만월 때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뒤에 한 몇백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래 금속 활자를 비롯한 많은 유물 유적들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재개하자 같이 하던 거니까 그거 2개를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고려 건국 11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유물 유적들을 좀 남쪽에 좀 보내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제안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만나서 같이 하자고 얘기했고 문화상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환경은 거기서 인터넷을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되기로는 남측에는 인터넷을 열어줬다고 하던데. 아, 기자들에게요. 네.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 갔던 가수들도 인터넷을 쓰는 장면이 가수들이 인터넷 쓴 건 아니고요. 네. 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하고 하려면 그래요. 인터넷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 이제 저희는 여기 전화기를 놓고 갔으니까 네. 남쪽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 그러나 기자들은 이제 기사를 송고하고 하니까 기자들에게는 인터넷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가수들이 알고 쫓아가서 이제 궁금해서 가서 보고 이렇게. 기자들만 인터넷이 됐군요. 예. 네. 장관님 이름 검색해보고 안 그러셨어요? 북한에서? 저는 안 했습니다. 저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한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 하고, 네. 그 핸드폰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살아보는 경험도 해보자. 그래서 4일간 정말, 아무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그런 4일 지내봤죠. 북한에서 제공한 휴대폰으로 서로 그 메신저 같은 것도 깔려 있나요? 카톡이 된다는 얘기도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얼핏. 그렇죠. 이제 문자 주고 받아야지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반 문자 말고 메신저가 깔려 있다든가 뭐 그런. 저는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그럼 주로 뭐 하셨습니까? 인터넷도 안 하고 휴대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말씀 나눈 그런 것만 했습니다. 일만 하다 오셨고요. 예. 그 가수들 중에도 큰 호응을 얻는 가수, 인기하고 무관한 게, 그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확 와닿는, 뭐, 노래 때문이든 뭐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진희 씨는 사랑의 미로를 비롯한 노래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또 네 번째 가는 거니까, 구면이라서 북한 주민들이 일단 많은 박수를 보냈고요. 또 이선희 씨 제2에게, 남북의 가수들이 같이 그 노래를 손잡고 부르는 장면은 참 뭉클했고요. 이렇게 손잡을 수 있구나. 노래로 손잡을 수 있구나.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참, 저로서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 가수들이 스스로 막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저도 가수들은 못 만나가지고 무슨 장면에서 스스로 눈물이 난 것은 강산혜 씨가 라구요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라구요라는 노래가 그 아버지가 북청 분이신데 아버지가 늘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북 도민인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부모들이. 예. 북청, 고향이 북청, 아버님 고향이 북청이라서 거기를 이제 흥남철수 때 내려오셔서 고제대로 해서 이제 끝내 못 올라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던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또는 바람찬 흥남부도 이런 게 노랫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아버님 끝내 고향에 못 돌아가고 돌아가신 그런 아버님 얘기를 하다가 그만 눈물이 나서 그 강산혜 씨가 울먹울먹 하던 장면의 순간 12,000 그 정주영 체육관에 모인 북한 주민들도 동시에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를 알면서 울컥했었고요. 강산혜 씨가 결국 울고 말았는데 격려의 박수들이 있었고요. 이산가족의 슬픔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라서 울컥했죠. 냉면은 맛있었나요? 2그릇 먹었습니다. 그 평양냉면 먹고 난 뒤에 비빔냉면도 좀 드셔보시겠느냐고 해서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맛있어서 결국 2그릇을 먹고 말았습니다. 진짜로 남한에 있는 냉면 맛과 달라요? 좀 다르고요. 원전은? 북한 음식들이 담백하고 또 독특한 그런 맛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어서 음식은 먹을 때마다 참 좋다. 특히 김치 참 맛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진작에 나올 걸. 그때 한번 나오시고 나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반응이라든가. 네네. 이렇게 해서
이 논란이 되는 것들도 금방 해소가 되고 네. 해결 방법이 금방 찾아지는 이런 방송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그걸 한참 다 두드려 맞은 다음에 예. 끝나가는 마당에 나오셨어요. 초반에 제가 좀 나오셨어요. 이렇게 무딥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했고요. 올림픽 때도 나오고 싶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게다가 그걸 아시는 분이 꼭 이렇게 뉴스룸을 먼저 나가십니까? 저희 나오고 다음날 나가셔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룸한테 저희가 당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합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항상 2등이에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뉴스룸하고 이건 이제 라디오 시청률은 조사 방식이 다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조사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고 주장하죠. 네. 일방적으로. 네. 그쪽엔 그런 말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1등 하니까. 자,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는데 오늘 오신 김에 TBS TV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먼저 먼저 잡혔습니까? 평양 가기 전에 먼저 잡힌 일정이라서 그것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먼저 잡힌 일정을 먼저 안 하고 뉴스 공장을 먼저 한다는 게 JTBC한테 우리가 느끼는 거를 느끼는구나. 네. 할 수 없어요, 그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그러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실 일이 꽤 많겠습니다.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북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오고 가야지 교류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장관이 되신 게 운명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라고 해서 꼭 북한을 7, 8번 다녀온 사람이 장관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쭉 축적한 분이 마침 이때 장관이어가지고 얘기가 풀기가 쉽지 않겠나. 네.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약속받은 걸로 하고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부 하는 걸로 1부라고 치고요. 네. 후속이 있으면 2부에 바로 모실 테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좌관들에도 거절하지 말라고 좀 전했어요. 네, 보좌관 그렇게 뚫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종환 장관 인터뷰 반응이 아주 수십간이 많이 왔습니다. 예. 빨간맛 한번 불러달라고 노래. 문자도 많이 왔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안 부르실 거기 때문에. 옥류관 냉면맛 제가 물어봐 드렸고, 갑자기 TBS 앱이 접속이 안 된다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네요. 예. 사장님께, 예. 항의해 주시고, 더 나가서 서울시장님께 항의해 주시고, 그리고, 수시까지 500개의 문자가 왔네요. 예. 도종환 장관님이 이렇게까지 인기실 줄이야. 문자 굉장히 많이 와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 북한 공연을 보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예. 실제로. 시청률도 30%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도종환 장관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과,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많은 문자가 왔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경원, 송영길 두 분 코너에도 반응 많이 왔습니다. 네. 두 분 앞에 투시기를 갖다 놓고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나눠줍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해보려고 해도, 예. 두 분의 화법도 다르고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클래식만 듣던 1604번 기사님이 언젠가부터는 뉴스 공장만 듣습니다. 역시 드보로작보다는 공장장이죠. 이런 비교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밀렸습니다. 장관님은 밀릴 수도 있죠. 예. 안항구 개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수감되고 나서 좀 관심이 떨어지죠?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 근데 아직도 지금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직 지금 기재부에서 예. 그 평가를 해줘야지 이제 백악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평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스 실소유주가 예.
물론 뭐 검찰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검찰에서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 다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은 아직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검찰은 맞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야 될 텐데. 예. 그러다 보니 기재부가 이런 그 중간에 굉장히 일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재부가 작년 11월 달에 벌써 평가를 해서 나왔어야 될 이야기인데. 그때 나왔으면 일이 좀 간단했죠. 그랬습니다. 예. 예. 간단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소송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쭉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예. 예. 차명 보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예,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도대체 기재부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가 안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주인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그러니까요. 이사 선임권이라든지 정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렇습니다. 예. 여차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틈을 3%로 가지고 미적고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주의 권리를 활용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나 또는 네. 뭐 숨겨진 자산들, 해외에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 찾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쉽게 결정 내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지금 해놓고 있는 빨리 중인데, 해라고. 예. 빨리 평가를 해줘서 적정한 평가가 나와야 저희들이 사야 될 동인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될지 되는데 모르니까 좀 조금 지금 소강 상태죠. 예. 예. 소강 상태인데 현재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33억 가량.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33억 정도. 참여인원은 10,000여 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한 3주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기재부의 결론이 난다든가, 하여튼 뭔가 구체적인 다음 단계의 액션을 취할 만한 동인이 발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상태 알려드리고요. 자, 시간이 확 줄어가지고. 오늘 하실 내용. 그래서 지금 제가 MB가 지금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께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예. 제가 나의 MB 재산 답사기라는 책을 하나 지금 냈고요. 그 책을 감옥에 계신 분한테 예. 보내드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건 줄 지금도 모르고 계시니까. 본인께 맞다고 알려드리는.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벙커원에서 북 콘서트 하신다고 네. 알려드립니다, 잠시. 자,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래 주제는 정부 기금 운용에 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 돈이 많이 샜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샜습니다. 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실 거 많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을 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복권기금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런 기금들을 네. 원래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또 정부 공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발행하는 과정과 또 이런 채권들을 사고 팔아서 그 돈을 차익을 이자를 이제 남겨서 정부가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정부로 들어와야 될 돈들이 네. 다 이제 일부 사기업 내지는 개인한테로 기금이. 예, 빠져나갔고 일부는 증권회사 직원이 착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돈 금액이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정부의 돈이 사라진 셈이죠. 아, 이렇게 여러 정부 기금이 있는데 네. 그 정부 기금을 운용하다가 그게 당연히 정부로 그 이익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사기업이나 개인한테 빠져나간 돈들이 1조 5천에서 2조 정도는 될 거라고 추산하신다.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장난을 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일부 수사가 됐는데 그 수사 자체가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에서 이 내용을 사실 다 그때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운영하다가 정당하게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기가 그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수수료를 먹는 거와 별개로. 수수료는 당연히 가져가죠.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그게 아니고 네. 거기서 생긴 이익의 원래 이익은 전부 다 정부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그게 정부 자금을 운영하는 이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거를 일정 금액이 되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네. 그 파는데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다가 전가를 시킨 거예요. 이익 자체를.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3%였다. 예. 그러면 그게 4%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면. 네네. 근데 3%서 끊어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먹는다든가. 자기들이 임의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나라 돈인데. 그렇습니다. 종잣돈을 나라 돈으로 삼아서 개인 이익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고 손실도 물론 들어가고 배임 문제도 생기고 이거는 금액도 작지 않아요. 정부 자금이니까 금액이 컸겠죠. 예, 이거 전면 재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제보가 좀 있습니까? 예, 제보자가 제보를 했는데 네. 그 제보자만 수사를 하고 그 당시에 덮였던 사건이에요. 이 제보자만 문제가 됐던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라 돈의 수익을 개인이나 회사나 혹은 누군지 모를 제3자가 착보하고 있다. 이거 그렇죠. 수사해라라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제보를 했더니 그 제보자만 수사해가 처벌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했는 내용은 다 덮인 그런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이게 언제적 터진 사건입니까? 2015년도에 있었는데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저는 촉구하는 그 안에 이렇게 복금 이게 로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복권이요. 여기에 그 근무했던 증권사 직원들한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그 상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묻혔던 사건이죠. 이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예.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안한구 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